네, 8월이네요. 그렇죠?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휴가철이죠. 휴가철인데 이 더위를 좀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북살론과 함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 북살론과 제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임성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살론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평일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좋은 작가님들과 책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스피치 학원 대표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한 거는 그 이상 훨씬 더 기간이 되고요. 저는 현재 대한체육회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들에게 제 소개를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글쓰기와 말하기와 책 쓰기 그리고 낭독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공통된 주제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서 책 쓰기를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책을 3권 집필한 작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저희 북살원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신화의 북살로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비밀번호가 또 있습니다. 2324A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요. 정말 모시기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선뜻 북살론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임성관 교수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같이 앉으세요. 네, 우리 임성관 교수님은요.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미디어 영상을 또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사서교육과 상담심리 전공 그리고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문헌정보학을 공부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운영되었던 독서치료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가족 같은 게 저도 석사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는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휴 독서치료 연구소를 설립해서 17년 동안 소장으로 일했고요. 경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교수님. 현재는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문 조교수로서 근무 중이시고요. 그동안 출간한 책이 42권입니다. 저는 3권이거든요.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대표 저서로는 독서치료의 모든 것, 독서치료 슈퍼비전의 실제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애도를 위한 독서치료 이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임 교수님 맞이해주세요. 네, 임 교수님. 네. 이야기하는 목표가 살아생전에 책 100권을 출간을 하고 싶겠다는 이야기를 마치 다짐처럼 아니면 하나의 약속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 출간할 책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바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앞서 42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마음을 잘 읽었네요. 그쵸? 100권의 목표다. 이거는 정말 사전에 저한테 언급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눈에 딱 써 있었어요. 100권 집필. 그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럼 100권을 향해 달려가면서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임성관 교수님께서 애도를 위한 독서치료에 대한 강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1권의 주제를 애도로 정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제가 다소 좀 무겁다,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애도, 중독, 불안, 자살 이런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휴식을 하는, 잘 모르고 있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일부러 이런 주제를 정해서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문장은 서가나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서문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확실한 것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확실한 것에서부터 삶을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확실하죠, 살아있는 게. 하지만 언젠가는 다 죽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확실함에서부터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옮겨보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역시 이 그림책도 저 저작에 인용을 했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왜 유명하냐면 글을 쓰신 작가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표지에 보시면 상을 받은 표식이 있는데 이 상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센상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 책 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나무도 풀도 사람까지도 라고 여러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역시 다른 책에 있는 문장을 또 하나 가지고 와보았는데 이번에는 에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문장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죽음을 미리 맛본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예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죽음 뒤가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어쩌면 누군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죽는 거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표현들을 넣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애도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단어여서 의미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애도를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반려동물들도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확장을 시킨다면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대상들, 중요한 대상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다 라고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으로 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한자도 적어놓았고 그리고 영어도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의는 어떤 것도 있냐면 상실의 체험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 과정이다 라고도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정의 또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애도라고 하는 책에 담겨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 애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어지는 이 내용은 애도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개 또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분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상실 혹은 어떤 것을 대처하는 데 필요로 하는 어떤 추상적인 영향들에 대한 적당한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애도 또한 그렇게 하나의 반응이라고 이분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화정미라고 하는 연구자분께서는 뭐라고 분석을 하셨냐면
죽은 자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 충실을 다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도 정의를 내려서 담아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도라고 하는 과정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과정인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조상일지 문상일지 조문을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에는 돌아가신 분을 모르더라도 전원분들을 알고 있으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도 결국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애도의 과정도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기보다는 살아있는 본인을 위한,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계속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세 번째 분석 내용은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애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별은 박탈감 혹은 상실의 실질적인 선택이며 애도는 박탈에 대한 정서적인 고통의 반응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것은 이미 상실을 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반응이 생기기도 해요. 아쉬움, 서운함 여러 말로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별과 그리고 애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이분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봐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반드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죠. 가장 가까이 오는 가족들, 특히 이를테면 우리의 조부모님들, 그 다음 부모님들, 그리고 뭐 친구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의 죽음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슬픔이라든가 우울, 회한, 분노 등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누군가에 따라서, 즉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이 반가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었을 때 드디어 덜어낸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마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수면에서의 애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애도를 얼만큼 했느냐,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살아내는 부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떤 주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잃은 게 굉장히 큰 슬픔이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한 2년 이상을 본인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뭐 술에 빠져 있고 방황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도 있거든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다행히도 그 뒤에는 다시 생활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서 그럼 이제 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물론 이 또한 사람마다 혹은 뭐 나라의 문화 뭐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두 분이 정리하신 내용인데, 애도의 과정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기회를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상실한 대상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며 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누가 우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사실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울음소리가 아예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을 오래 하시는 분들 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많은 힘듦을 겪어서
뭐 굳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아도, 아니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 예를 들면 입관식 할 때 많이 우신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들은 저희는 볼 수가 없고 가족들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장면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흐느껴 우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적당히 울어, 어지간히 울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어떤 말씀도 있냐면, 이게 옛날 분들의 말씀인데 너무 울면 망자가 길을 못 떠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울어라, 그만 울어라라고 어떤 분의 이 슬픔의 어떤 반응들을 가제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애도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애도를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책에 정리한 내용들인데 몇몇 학자분들이 정리한 애도의 단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죽음학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분이시죠. 이미 여러 책들을 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께서는 애도의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부정, 그리고 2단계는 분노, 3단계는 타협, 4단계는 우울, 그 다음 마지막은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단계 과정은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랑 굉장히 비슷해요. 실제로. 아주 옛날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을 뵈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가운데 모래시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추미수 씨가 그때 거기서 사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런 과정들을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이제 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선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가 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뒤에는 비로소 타협 과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이제 우울감을 겪고, 그런 다음에는 비로소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뒤에 다른 분들의 단계도 보여드리고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단계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이 단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승님과 제자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단계는 어떤지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쇼크를 받는 단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역시 부정과 부인, 그리고 분노, 우울 혹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슬픔을 겪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뒤에 받아들임, 수용으로 이어지고 용서, 그런 뒤에는 삶의 의미 추구와 거듭남,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음의 평정, 평화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5단계였는데 지금 이제 9단계로 더 확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론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과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과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맥락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달 단계 이야기할 때도 발달 과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이 내용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즉, 그가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슬픔 등등의 감정들이겠죠. 그걸 겪으면서 애도 작업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감정에 대한 재배치, 그리고 삶을 함께 살아나가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재배치는 특히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자녀분들이 울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계실 때 뭔가를 못해드렸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후회의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아마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해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감정으로의 재배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단계 과정들 그리고 과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독서치료가 그럼 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아놓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이 논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희 독서치료 작업을 할 때 그림책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집이랄지 수설책이랄지 다른 분들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림책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림책이 치료약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도서를 읽으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두꺼운 책들을 고르게 되면. 하지만 문제는 읽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면 저희는 그림책을 골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읽어드리거나 함께 읽거나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림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이분이 그림책을 활용해서 애도를 한 거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어서 과연 그러면 애도 과정에서 이와 같이 책을 쓰는 것 또 독서 치료적인 그런 맥락을 접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은 애도 과정의 특징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매체였고 애도 과정을 겪는 인물들의 감정적인 분출과 인지적인 이해, 상실 대상에 대한 떠나보냄을 하는 행동적인 의뢰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으로 이제 애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로 치유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매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죽음이라든가 애도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와 있죠. 실제로. 과거에는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치부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특히 어두운 면들은 보여주지 않는 거를 바라는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책에서도 뭐 죽음이랄지 기타 다른 그런 문제들 뭐 질병이랄지 부모들의 이혼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지금 그림책에서도 죽음이라든가 애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몰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 연구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 또한 책에 담겨 있는데 애도의 시쓰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한 긴 하루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되겠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시를 쓰신 분은 전상주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긴 하루, 전상주. 눈두기가 무섭다. 일어나 갈 곳 없고 누워있어도 허리 아프니 오늘도 우두커니 벽만 보는 날인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날, 호소가는 외로움, 부를 이름도 찾을 이름도 이제는 없다. 오늘은 어느 곳 기억거리나 어느 부르고 싶소에서 한끼 때우나 60 넘어 산다는 거 하루에가 참 길기도 하다 라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그런데 본인이 벌써 60 넘어가는 그런 나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고 등등 어떻게 보면 좀 우울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죽음에 대한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저 시집에 저분이 포함을 시켜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리는 걸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강연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작가님 강연 너무나 좋았고요. 제가 우리 작가님의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시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날인데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150페이지 펴보시면 너무나 좋다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나왔잖아요. 이 긴 하루. 이 책을 같이 한번 제가 낭송을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이기도 하고요.
긴 하루, 전상주, 눈뜨기가 무섭다. 일어나 갈 곳 없고 누워있어도 허리 아프니 오늘도 우두커니 벽만 보는 날일까.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말, 커져가는 외로움, 부를 이름도 찾을 이름도 이제는 없다. 오늘은 어느 공원 기웃거리나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내어나 60 넘어 산다는 것, 하루가 참 길기도 하다.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죠. 저는 이 시를 또 보면서요, 교수님, 제가 60살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임성관 교수님의 그 애도를 위한 독서치료 너무나 좋았죠? 그럼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애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가장 좀 찌겠어요. 그냥 애도라고 한다면 너무 슬프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책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에 써있는데요. 자신의 생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죽기는 죽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수님, 이 안에서 상실의 개념에 대해서 또 애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게 사람의 한정을 짓는데 독서치료 안에서는 반려동물도 포함이네요.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가족의 범주가 꽤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반려식물을 키우신다고도 하고, 뭐 심지어는 반려돌멩이를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점점 넓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네. 무생물까지 포함을 시키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생물들, 특히 가족을 대체하거나 뭐 등등 그런 생물이라면 충분히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고 듭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애도의 개념이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니 그 무엇이 되어도 좋다.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의 범주에 좀 포함을 시키는 건데,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작업이 흡사한가요?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네, 물론 역시 그 사람이 누구냐 혹은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또 이게 가정마다 혹은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딱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목욕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들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만약 그런 반려동물들도 이미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떠나보내고 또 그에 대한 애도를 하는 과정들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들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제가 드는 의문이, 우리는 부모님은 한 분뿐, 그리고 할아버지도 한 분뿐, 사랑하는 어떤 나의 누군가가 한 명이에요. 근데 반려동물이 이제 애도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은 뭐 미미를 10년 동안 키웠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뭐 니키를 키워볼까 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애도의 방법과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일단 제가 정확한 걸 좋아해서 부모님은 두 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한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부모님. 두 분. 그렇죠. 저는 할아버지는 한 분인 게 맞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두 분이죠. 뭐 네, 부부 일시 그렇죠. 동체니까 네. 그렇게 따지자면 두 분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그 실제로 지금 이제 반려동물 쪽 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별 능력으로 상실하면 어떤 분은
또는 또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다른 반려동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애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애도의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게 본인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살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애도의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애도를 하셨어요? 본인의 경험담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있으신데 많지는 않다. 예,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할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때는 뭐 잘 모를 때, 설 모를 때여서 애도라는 그런 개념도 몰랐고 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도에 대한 맥락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조카의 죽음입니다. 저희 조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의 사고로 밖에서 직사를 했거든요.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상처, 상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일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는데 진짜 많은 눈물들을 흘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장례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안의 문화라든가 혹은 종교에 따라서 의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식들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그런 시기에는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의식이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서도 물론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슬픔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애도를 하고자 노력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참석을 하는 게 좋다. 우리 학자마다 그 애도의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아까 뭐 학자께서 부정, 분노, 탄력,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의 과정에서 이 5단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이 어느 단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교수님?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첫 단계는 말 그대로 죽음이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네. 내가 실제로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일 거기 때문에 뭐 충격 그리고 부정 이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단계부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계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자연스러움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미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의무처럼 부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단계부터가 가장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별이라는 것도 준비된 이별이 있어요. 뭐 병원에서 우리 환자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혹은 우리 그 조카분처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앞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준비된 이별에서의 애도 방법과 갑작스러운 이별에서의 애도 방법에서 부정, 번도, 탄력, 우울, 수용 중에서도 그래도 이때는 이걸 더 신경을 쓰세요. 이게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 부정 부분을 더 신경 쓰세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세요? 네, 부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 2가지 예 가운데에서 네.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는 부정 단계가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야말로 쇼크 네, 맞아요. 이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 망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정이라든가 분노 같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이 감정에 대한 다rum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정의 다름, 준비된 이별 같은 건 그렇고 갑작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그 애도의 과정에서 우울의 단계 있잖아요. 절망감을 막 느끼잖아요. 막. 근데 이렇게 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독서 치료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우울의 정도에 따라 이것도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울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네, 본인이 우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우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스토치로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알맞은 이야기를 보통은 처방을 해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까 읽어주신 시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책이라든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처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책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저항감을 덜 갖고 치료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책 이런 것도 참 좋은 거네요. 네.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그 책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독서를 위해 애도를 위한 독서 치료에 그 30권 정도의 책을 애도 관련 단행본 목록을 쫙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색적인 게 아침에 피아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피아노 치는 게 취미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아노에 대한 책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군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단행본 30권하고 그림책들 목록을 쭉 제가 정리를 해서 넣어놓았는데 말씀하신 아침에 피아노라고 하는 책은 철학자께서 쓰신 책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 날마다 일기를 쓰셨거든요. 2017년 3월부터 18년 4월까지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234편의 일기를 쓰신 게 있는데 그거를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죽음 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 인물을 기억하거나 듣는 그런 분들에게는 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기 형식에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왠지 책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작성하기 이게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보통은 저희가 중년 이상의 성인들 또 노인들하고 작업을 할 때 많이 해보는 활동 가운데 한 가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나이 이야기하고 연배 이야기 너무 죄송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고 흰머리가 늘고 머리숱도 물론 줄고요. 그 밖에 몸에 근육이 빠지고 뭐 등등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활동인데 그러면서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제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을 본인이 수용을 해라 라는 맥락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뭐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나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계속 나는 나이 먹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치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등등.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수용을 해라 라는 맥락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수용해라. 뭐 비슷한 의미로 집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착만 하지 않아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즉 가족과 함께 애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애도하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방법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명칭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족 내에서 어떤 분과 사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죠.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뭐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뭐 등등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럼 또 다시 그 망자를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예배라던가 이런 것들 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좋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작성하기, 이것도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소재가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예로 들어드린 것은 동일한 연령대라든가 그런 발달 단계 시기를 거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측면이라면, 지금 이제 한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라든가 뭐 등등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과는 좀 반대되게 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위로하는 방법을 좀 찾고 싶고,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겨를이 없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 위로에 대한 측면은 사실 제가 요즘에 다른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 가지 않고 이를테면 회복 탄력성, 예.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도 이제 본인이 본인을 위로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본인이 먼저 본인을 위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가장 에너지가 더 환원되는 걸 느끼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떠올려서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많은 남자분들은 술 마실 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론 이게 잠깐은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지나쳐서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진정한 본인 위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건강을 해치거나 등등 이제 그런 범주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본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방식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어떤 분들은 글을 쓰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녀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가깝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교수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러면 통장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만족하실 때가 있고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동그라미가 대개는 8개 이상씩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20, 100, 1000만, 10만,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농담 경우를 얘기해주세요. 교수님은 위로하는 방법이 통장 버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위로를 청한다면 제가 이제 그 돈을 내어드리는 것들. 네. 너무 돈 얘기만 가시는데 돈 얘기 빼고. 농담이고요. 네. 실제로 저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또 하는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등등 그럴 때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전화를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위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뭐 등등.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독서 치료를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독서 치료 전공은 아니시고 뭐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교수님까지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독서 치료를 2002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도서실에서 사서교사로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네. 제가 근무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도서실에 오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거나 수업 시간에 돌아가지 않거나 뭐 등등, 그래서 저랑 다투기도 하고 뭐 등등 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추후에는 생각을 좀 바꿔서 이 학생들을 위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수교육을 따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끝에 발견을 한 게 독서치료라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혹시 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위로하는 방법, 나를 더 많이 위로해주면서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해본다면은 얼마든지 그 마음은 멀리 바이바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임성관 교수님과 함께 애도를 위한 독서 치료 함께 들어봤는데 너무나 좋으셨죠, 여러분? 네.
저희가 이 공지사항 좀 안내해드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9월에 이제 북살롱이 이제 마련이 또 되어 있는데 9월 달은 12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 역시나 하고요. 이 저자님은 정선년 다음은 마음의 저자 이현호 작가. 는 어떤 그 글을 앞에 있는 핸드폰, 꽃, 안경 이런 주제를 갖고 이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하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위로하고 싶다면은 9월 달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의 행복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이면 벌써 북살롱이 1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9월 12일은 북살롱 강연자님 모셔서 진행하고요. 토요일에, 평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강연만 듣고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작가님들 함께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9월 7일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다들 메모해 주시고 가시는데 막 캘린더 보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신유아의 북살롱 검색을 하시면 비밀번호 2324A거든요.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관련된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저희 그 작년에 북살롱 함께 해주셨던 배우송 작가님도 오시고 곽소연 작가님도 오셨는데 우리 배 작가님도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9월 7일 토요일 1시에 오시면 우리 배 작가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낭독을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힐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신유아의 낭독 살롱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갖고 와서 시도 낭독하고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장소는 이곳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료에서 학지사라는 출판사를 말씀하셨어요. 심리서적을 굉장히 많이 내는 출판사인데 학지사 건물 1층에 북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신유아의 낭독살롱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낭독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또 아나운서로서 스피치 전문가로서 낭독 그래서 이제 낭독살롱도 역시나 1주년이 돼요. 북살롱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짜자잔 그래서 낭독회를 한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학지사 건물 1층의 마인드비라는 카페에서 저희 첼로리스트도 좀 섭외가 된 상태고 여기 항상 오시는 분들 중에 낭독살롱과 북살롱을 함께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낭독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 예쁘신 분들 오시고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았더라고 교정을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하니까 그래요. 이날 9월 29일 분들도 역시나 낭독살롱 입장하셔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책과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느낌이 달라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삼청동에 멋진 한옥 와인 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책을 소개해드려요. 어떤 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갖고 와서 나는 얼마 전에 읽었던 임성관 교수님의 애도를 위한 독서책이 너무나 좋아. 나는 신유아 작가가 쓴 스펙보다 스피치다가 너무 좋아. 등등해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갖고 오셔가지고 소개하고 하고 나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오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7시 시작을 해서 한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12시까지 진행을 했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신유아의 뿌띠 북클럽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사항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자, 잠시 뒤에 우리 임성관 교수님과 사인 받고 싶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수님 책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셨는데 아직 나는요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임성관 교수님의 책 페이지 159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책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낭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못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해야 되잖아. 조금은 계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뇌의 선물이라네.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이혜인 지연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복잡하거나 하신다면 한번 활짝 캔디처럼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북사로 마무리할 때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감사하세요 하면 오늘을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해볼까요? 사랑하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